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타고 최신 TV와 전자제품을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 주택 부금 조금 붓고 소액보험 한두 개 들고 나머지는 얼마 되지 않는 돈 통장에 넣어둔 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희생자로 몰아가는 두 가지 환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일부 저축하는 사람들도 투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투자자가 아닌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제대로 불어날 수 없는 이런저런 곳에 돈을 묻어두고 투자라는 걸 했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투자를 혼동한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선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그 차이는 실로 중요하다. 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위를 키울 수 없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황금알을 손에 쥘 수도 없다. 다시 말해 투기자는 고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긴 어렵단 말이다. 단지 투기자는 손에 쥔 것을 팔아서 돈을 벌 뿐이다. 돈을 불리려면 무엇보다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해야 한다. 저축하고 어딘가에 돈을 맡긴다고 해서 다 투자가 아니다. 내 재정 멘토의 말을 빌리자면 투자자는 팔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나 역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때문에 많은 돈을 그 대가로 치렀다. 요컨대 돈에 쥔 것을 팔아서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기자는 경우에 따라 행운을 잡을 수도 있고 실패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그 결과에 끼칠 수 있는 자신의 영향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결과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의 경우 독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 증시에서 큰 돈을 손해보았다. 그 주된 이유는 그들이 투자가 아니라 투기를 했기 때문이다. 1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우리는 돈을 투자하는 것과 묶어두는 것 사이에도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그 정도야 나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지. 하지만 당신은 이 대목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오류 말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면서 투자를 했다라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단지 돈이 자기 수중에서 빠져나갔을 뿐인데도 자기가 무슨 대단한 투자자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나의 재정 멘토는 항상 강조했다. 투자는 돈이 항상 당신 주머니 안으로 흘러들도록 한다. 반면 돈을 묶어두면 돈이 당신 주머니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의 길을 보면 그것이 투자를 한 건지 단순히 돈을 묶어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치명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돈을 묶어두고 그것으로 투자를 했다고 믿는 점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는커녕 점점 가난해진다. 그리고 이들은 돈을 불리는 건 고사하고 돈을 까먹는다. 자신들은 다 제대로 잘했다고 믿지만 돈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든다. 유감스럽지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항상 올바른 길은 아니다.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말한다 해도 그건 틀린 말이다. 물론 자기 이름으로 된 집에 사는 것은 편하고 좋은 일이다. 나 역시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은 투자는 아니다. 그것이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것으로 인생의 흉년을 준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증시에 차가운 겨울이 또 올까?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 증시엔 크고 작은 파동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가운데 아주 엄청나다고 할 만한 파동은 거의 없었고 주가는 언제나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마치 그것은 밤과 낮 정도의 작은 순환이라고 할까? 여름과 겨울 같은 커다란 순환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은 대재앙이 증시에 또다시 닥칠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몇 해 전부터 나는 여름과 겨울의 순환은 그렇게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호황기에 신문을 펼쳐 들면 온통 지금은 옛날과 모든 상황이 다르다. 세계 경제의 대공황 같은 것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낙관적인 주장 일색이었다. 하지만 펀드 매니저 세계의 신화적 존재인 존 템플경은 말한다. 자본 투자 거래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지금 모든 상황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 나는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한 가족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성을 쌓았고 얼마 후 정말로 멋진 성을 하나 완성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밀물대가 되어 물이 점점 거세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가족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단 모래성 앞에 방어벽을 쌓으려고 시도했다. 그들이 열심히 모래를 퍼 나르는 동안에도 파도는 쉬지 않고 가까이 다가갔고 끝내는 방어벽을 허물어 버렸다. 파도는 한번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면 멈출 방법이 없다. 대공황은 닥칠 수 있고 또 언젠가는 다시 올 것이다. 밤과 낮이 바뀌는 정도의 공황도 있겠지만 계절이 바뀌는 정도의 위력을 가진 공황도 있을 것이다. 긴 여름 뒤엔 반드시 겨울이 오게 마련이다.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가 있는 것처럼 몇 달이 가도 그칠 줄 모르는 장마도 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경제 또한 그러하다. 때가 되면 물은 다시 밀려드는 것이다. 한편으론 욕망에, 다른 한편으론 불안에 휘둘리는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러한 위기는 항상 있을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날의 경제는 그러한 저차원적인 변동 요인에 더 이상 큰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것들은 진화된 경제이론, 진보된 시장 논리, 그리고 새로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많이 교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는 대공황의 가능성에 대해 수많은 이유를 댈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미 과거에 그러한 공황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있을 것이란 점이다. 왜냐하면 인류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2000년, 2001년 그리고 2002년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3년 연속으로 말이다. 이런 경우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도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 역시도 그랬다. 나는 증시의 일대전환이나 주가의 대폭락은 2010년 이후에나 올 거라고 내다봤었다. 이제야 사람들은 갑자기 호들갑을 떨며 경제와 증시를 움직이는 커다란 순환에 대해 다시 떠들기 시작한다. 대공황이 왔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것이 흉년을 대비해서 마련해둔 비상금마저 집어삼킨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일해서 은퇴한 노년층에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현명하게 투자해왔다고 믿는 청장년층의 수많은 사람들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직장과 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속출할 것이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아는 일이다. 그리고 투자와 투기, 돈을 투자하는 것과 묶어두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는 증시를 침체시킬 차가울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는 사람 가운데 하나다. 물론 오늘 내일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물론 나도 앞 일을 예측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 그리고 그런 예측이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나도 내 예측이 맞으면 금방 우쭐해지고 맞지 않으면 앞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말을 얼른 떠올린다. 암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나 쉽게 하는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할 때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런 가능성 때문에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현명한 투자자는 모든 사이클을 잘 이용해서 자기 거위를 살찌우고 황금알을 고정적으로 받아내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위기야말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다. 투기자는 큰 위기가 닥치면 희생자로 전락하지만 투자자는 더 부자가 된다. 주변에 현혹되지 말고 대비해라.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아는가? 당시 노아는 유사 이래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 살았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커다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는다. 커다란 홍수에 대비해 배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노아가 사막 한가운데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쉽게 짐작되지 않는가? 조각배 하나 필요치 않는 곳에 커다란 방주를 만들다니
모르긴 몰라도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의미 없는 일인지를 그의 귀가 따갑도록 떠들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일로 내 시간을 허비하는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런데도 노아가 꿈쩍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하자 친구들마저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어째서 홍수가 일어날 수 없는지 좀 더 유식한 말로 그를 설득하려 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노아를 완전히 말이 안 통하는 정신병자로 보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자기 생각과 계획을 고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노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말로 대홍수가 일어난 것이다.